조용히 사라진 아이의 자리,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어느 부모의 기록. 제일 막 멈춘 아침. 어느 날 아이의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지각이라며 뛰어나가던 시간인데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 정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12초 정적, 심장 박동 소리. 아이에게 가닿는 문을 열던 그 순간 내 세계는 멈췄습니다. 사진만 보이는 장면. 이 이야기는 상실을 잇는 법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우리의 시간입니다. 제이막 평범했던 어제. 담담하고 느린 톤, 회상하듯 그 전날까지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는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죠.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저는 계란을 부치고 아이는 휴대폰을 보며 오늘 학교 가기 싫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요. 사춘기의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는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해야 해, 공부 중이야, 게임 좀 할게. 우리는 그런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을 때도, 말수가 줄었을 때도, 식사량이 줄어들었을 때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신호였습니다. 작은 SOS였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 아니 듣지 않았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하지만 결국 잘 자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그게 아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제3막 발견의 순간.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울려대는 알람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나 봐. 지각하겠는데.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학교 늦었어. 일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긴 침묵, 3초 그리고 비명.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그렇게 들립니다. 아내의 비명은 집 전체를 흔들었고 저는 그 소리에 이끌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너무 조용히. 저는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야 해. 하지만 아이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망 시각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3막 장례와 침묵의 집. 장례식장은 이상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위로, 조문객들의 한숨, 울음소리 모든 소리가 제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데 참 착한 아이였는데 부모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에 얼어붙은 듯 그저 멍하니 아이의 영정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사람들은 며칠 뒤 떠났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일상은 없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침묵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우리는 그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이가 좋아하던 음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아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아이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이만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방문 앞에 앉아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슬픔에 갇혀 서로를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나 대답이 들릴까 싶어서.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제오막 유품 정리의 시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열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펜, 침대 위에 베개, 벽에 붙은 포스터 모든 것이 아이가 막 나간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내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 필통, 사진들 그리고 편지 한 통.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쓰여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읽자.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나 요즘 정말 힘들어요. 학교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 실망시킬까봐, 걱정 끼칠까봐 그냥 혼자 견뎌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는 아이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제육막 음성 파일의 발견. 며칠 후 저는 아이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안부, 학교 공지,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 제목은 없었습니다. 날짜만 있었습니다. 아이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길게 숨 쉬는 소리, 떨리는 목소리. 엄마 아빠 나 요즘 좀 힘들어.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나 혼자만 이상한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공부도 안 되고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실망시킬까봐 무서워.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슬퍼할까봐 그냥 혼자 견뎌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 미안해. 나 정말 많이 사랑해. 그것만은 알아줘. 녹음 종료. 그 목소리는 칼처럼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혼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제칠막 죄책감과의 마주함. 내 잘못이야. 저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 봤어야 했어.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상담을 권유했지만 아이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는데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도 아이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긋났을 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해.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슬픔 속에서 제 팔막 손 내밀기.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상실 가족 모임. 누군가의 권유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5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파요. 다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다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볼 수 없었어요. 서로가 상처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을 사람은 서로뿐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같이 아파도 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같이 아파도 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가 아니라 서로를 안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구막 작은 루틴의 회복.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몇 달 만에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는 계란을 부쳤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막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창문 좀 열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산책이었습니다.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걸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모든 풍경이 아이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걷다 보니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했던 기억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아이의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치우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남기고 정돈했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책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아이의 옷 중 일부는 기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였습니다. 아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심막 슬픔과의 공존. 1년이 지났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가 떠오릅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아이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웃음, 그 목소리, 그 온기. 우리는 매주 아이의 무덤을 찾습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어. 단순한 말들이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서로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말합니다. 오늘 좀 힘들어. 그러면 상대방이 안아줍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슬퍼해도 되고, 울어도 되고, 힘들어해도 된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어도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이를 떠올리며 웃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했던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아이를 기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참 예쁘게 웃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웃을 때 눈이 초승달 같았어.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그게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 제11막 다른 이들을 위한 손. 어느 날 저는 다시 상실 가족 모임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지옥 같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아지지는 않아요. 다만 달라질 뿐이에요. 슬픔의 모양이 바뀌고 우리가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내와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떤 이는 울기만 합니다. 어떤 이는 말을 못합니다. 어떤 이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줍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돼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 말들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12막 아이가 남긴 것들. 아이는 떠났지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내가 일으켜드렸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셨다. 기분이 좋았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픈 만큼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기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을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이 장학금이 저를 살렸어요. 누군가 저를 응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가 떠났지만 아이의 온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구들도 가끔 찾아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가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반갑습니다.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우리가 몰랐던 아이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선배님은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공부 못하는 저한테도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웃는 게 참 예뻤어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프면서도 누군가를 위로하며. 그 사실이 자랑스럽고
동시에 가슴 아픕니다. 왜 자신은 위로받지 못했을까? 왜 혼자 아파야 했을까?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자신처럼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그게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의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제13막 당신에게 전하는 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안고 계신가요? 말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듣지 못한 것을, 아이의 작은 신호들을 놓친 것을. 하지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힘든 사람이라면 부디 말해주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와줘라는 말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합니다.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소중합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13막 2년 후,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8번 바뀌었고 아이의 생일도 2번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날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되면 우리는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아이가 좋아했던 사람들과 함께. 슬프지만 따뜻합니다. 아이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느낌. 아내는 요즘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의 얼굴을, 아이와 함께했던 풍경을. 처음엔 붓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이렇게라도 아이를 계속 만나고 싶어.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글을 씁니다.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보고 싶었어. 사랑해.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아이에게 닿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우리는 여행도 갑니다. 아이와 가지 못했던 곳들로. 바다를 보며 말합니다. 여기 예쁘다. 내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아이는 곁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 그 웃음, 그 온기,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저는 아이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갑니다. 아이가 살지 못한 내일을 대신 살아가며, 아이가 보지 못한 세상을 대신 보며, 그게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15막 희망이라는 이름.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행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슬픔을 품은 채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저는 여전히 슬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아이를 만났던 것에, 함께했던 시간들에. 만약 아이와의 만남이 이런 아픔을 가져올 줄 알았어도 저는 다시 아이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만큼 아이는 소중했으니까요. 상실은 사랑의 대가입니다. 사랑했기에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했던 기억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살게 합니다. 우리 모임에 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분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반려동물을 입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떠난 이를 가슴에 품은 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제 믿습니다. 희망이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함께 살아갈 힘을 갖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희망은 혼자가 아닐 때 더 강해진다고.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한 걸음씩. 에필로그 조용한 빛. 오늘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 거실에는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저는 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좋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이는 제 마음속에서 미소 짓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있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1초 정적 아이가 떠난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 옆에 우리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 옆에 희망의 자리를, 상실의 자리 옆에 사랑의 자리를. 오늘도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다시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당신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는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조용히, 천천히, 함께. 당신이 힘들다면 말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